이 시즌 토트넘은 아직까지 홈에서 단 한 번도 승리를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벌리와 함께 리그 최하위권을 형성하며 오늘도 리즈와 비기면서 리그 3연승 달성에는 실패했죠. 주말 결과만 보면 토트넘에게 이번 경기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같은 날 아스날이 웨스트햄을 잡아주면서 리즈전 승리만 거두었더라면 사실상 잔류 가능성을 확실히 높일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결국 승점을 챙기지 못했고 강등 경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통계상으로는 강등 확률이 약 18%로 낮아 보이지만 두 경기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안심할 수 없는 처지죠. 그렇다면 오늘 토트넘은 왜 리즈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왜 팬들은 또다시 팀에 실망할 수밖에 없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현재 공격진, 특히 무하니와 텔 히셜의 경기력 제한입니다. 데르비 체제 이후 2승 2무승부를 기록하며 점점 나아지는 듯했던 경기력도 오늘로선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압박 자체는 나쁘지 않아 상대볼 탈취 장면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하지만 볼을 뺏은 뒤 이어지는 공격 전개는 퀄리티가 부족했습니다. 무한이는 오늘 경기에서 일부 장면에서 활약했지만 그 외 대부분 시간 동안 존재감이 거의 없었습니다. 텔 역시 골대를 향한 기회에서 클리어링과 패스 선택이 부정확했고 팀의 공격 템포를 오히려 늦추는 경우가 많았죠. 히셜리는 열심히 압박에 참여했지만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 세 선수 모두 볼을 오래 잡으며 혼자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필요한 순간에 패스를 하지 않으면서 팀 공격 흐름을 끊었습니다. 그 결과 슈팅 기회조차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중원과 측면에서 찔러주는 패스가 있긴 했지만 퍼스트 터치가 부정확하여 이후 슈팅까지 이어지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피지컬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속도면에서도 뒤처지면서 결정적인 찬스를 날려버렸습니다. 오늘 경기를 통틀어 보면 실질적으로 무한히만 어느 정도 활약했고 나머지 두 선수는 거의 무기력했습니다. 턴오버도 무려 7번이나 발생했는데 이는 양팀 선수 중 최다 기록입니다. 자신감 상실로 볼 소유와 경기 운영 모두 불안정했고 스펜스나 베리발과 같은 윙어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정도였습니다. 데르비 감독 체제의 전략적 방향성은 명확하지만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선수들의 수준이 따라주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후방 자원들이 버텨주더라도 앞에서 마무리하지 못하면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용 가능한 선수 자체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오늘 교체 멤버의 공격수가 없었던 것처럼 부상자 발생으로 인해 선택지가 제한적입니다. 실제로 오늘 첫 교체 카드가 나온 시점은 후반 36분이었고 이미 선수들의 에너지는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덕분에 리즈가 흐름을 잡으며 경기를 주도하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점도 분명 있습니다. 데르비 감독의 압박 구조는 점차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상대 빌드업에 맞춘 압박 패턴 준비가 세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늘 리즈 역시 기본 포메이션은 3백이었지만 빌드업 상황에서는 다른 형태로 대응했습니다. 전략적 접근 자체는 인상적이지만 이를 현실에서 완전히 구현할 선수들의 부족이 토트넘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오른쪽 제임스는 공격적으로 더 전진했고 반대로 왼쪽 윙 저스틴은 내려오면서 중앙 루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자 자연스럽게 뽀빼기 형태의 전술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이런 포메이션을 구성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전방 압박을 강화하고 수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4명을 배치한 것입니다. 재미있었던 점은 되지레비의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포로를 공격 라인까지 끌어올려 압박하도록 하고 팔리니아가 뒷공간을 커버하도록 배치했죠. 물론 이런 선택에는 위험 부담이 있었지만 오히려 포로가 보다 공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앞선에서 활발히 뛰며 유효한 찬스를 만들어낸 것이죠. 과거 프랭크 투도르 체제에서는 모든 선수가 일제히 뛰며 각자 압박을 수행하다가 라인이 무너지는 장면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상대 빌드업 구조를 읽고 그에 맞춘 압박 시퀀스를 명확히 계획한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실제로 전반에서 압박을 성공시키며 위협적인 기회를 여러 차례 만들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팀이 점차 의도 있는 압박과 구조화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더불어 세트피스 활용도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최근 반복되는 패턴에서 반더벤, 단소, 팔리냐와 같은 피지컬이 강한 선수들을 박스 전방까지 올려 상대 수비를 깊게 끌어내는 전략을 사용했죠. 뒤쪽에는 별도로 2-3명을 배치해 흘러나온 세컨볼을 중거리 슛으로 연결하거나 크로스로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빌라전 갤러웨의 중거리 슛과 오늘의 중거리 득점 모두 세컨볼에서 나왔습니다. 최근 울버스, 빌라, 리즈전까지 세트피스에서 득점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오픈 플레이에서 무하니와 히셜리의 득점률이 낮은 상황에서 세트피스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것이 효과를 발휘한 것입니다. 이렇게 토트넘은 데르비 체제하에서 팀 구조를 점차 만들어가고 있지만 현재 스쿼드 퀄리티와 선수 상태로는 전술 완성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명확히 존재합니다. 오늘 무승부로 토트넘은 승점 38점, 웨스트햄은 36점으로 단 2점 차이에 불과합니다.
한 경기 결과로도 순위가 뒤바뀔 수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웨스트햄이 남은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한다면 토트넘은 최소 한 경기에서 승리해야 잔류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 경기 중 한 번이라도 패배하면 자력으로 잔류 가능성은 거의 사라집니다. 남은 일정으로 보면 토트넘은 첼시와 에버튼을 상대하고 웨스트햄은 뉴캐슬과 리즈를 맞이합니다. 단순히 상대팀만 놓고 보면 현재 웨스트햄이 더 유리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라운드 경기력만 살펴봐도 웨스트햄은 선수 분위기와 집중력이 토트넘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아스날전에서도 수비 집중력이 살아났고 선수들이 끝까지 간절하게 뛰는 모습이 뚜렷했습니다. 누누 감독의 후방 조직력도 단단히 구축되어 있었고 추가 시간에 골을 허용했음에도 끝까지 밀어붙이며 리그 1, 2 팀조차 위협할 장면을 만들었죠. 경기를 보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의지가 웨스트햄에게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반면 토트넘은 비긴 결과로 동기부여가 더 필요합니다. 상대팀 상황도 웨스트햄에게 유리합니다. 뉴캐슬이 승리하면 최대 승점 52점, 이미 유럽 대항전 경쟁에서 7위 팀이 승점 53점을 확보한 상태라 유럽 경쟁과 강등 경쟁 모두 이미 끝난 분위기입니다. 팀 분위기도 내년 시즌 준비 쪽으로 점차 이동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경기에서는 주전인 고든이 복귀했지만 일부러 무리하지 않고 출전시키지 않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즉 당장의 승리보다 다음 시즌 준비와 실험을 우선시하는 셈입니다. 리즈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승점 44점으로 이미 잔류가 사실상 확정된 상태라 강등 경쟁과 같은 절박함은 덜합니다. 오늘 경기를 보면 토트넘보다 리즈가 덜 절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 상대가 첼시인데 첼시는 최근 5경기 연속 패배하며 상승세가 좋지 않습니다. 첼시와 에버튼은 각각 리그 9위와 10위에 위치하며 빌라가 유로파에 진출하면 6위까지 챔스 진출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이번 주말 FA컵 결승에서 맨시티를 상대하게 되면 체력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우승 시 리그 동기부여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흐름으로 볼 때 오늘처럼 토트넘의 경기력으로는 첼시를 이기기 어려우며 에버튼 역시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토트넘은 3번 무승부, 2번 패배를 기록하며 흐름이 확실히 꺾였습니다. 여기에 브라이턴이 37라운드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에버튼의 유럽 대항전 진출 가능성도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은 38라운드에서 에버튼을 마지막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 전에 에버튼의 결과가 빨리 결정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핵심은 분명합니다. 상대팀 전력이 강한 것은 맞지만 동기부여와 관련된 변수는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남은 두 경기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많이 뛰고 결정적인 순간에 집중력을 발휘해 찬스를 마무리할 수 있는가입니다. 토트넘의 미래를 전망해보면 현재 베스트 라인을 기준으로 거의 모든 포지션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할 상황입니다. 특히 공격진은 큰 문제입니다. 오늘 경기를 봐도 볼 처리 능력이 부족했고 이 공격진으로 잔류한다고 해도 내년에는 또다시 강등권 싸움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팀 득점 1위가 히샬리의 10골이고 공동 2위가 로메로와 반더팔린이라는 점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수비수와 미드필더가 득점 2위라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홀로 무한히 특히 열받는 이유는 임대 복귀 후 솔랑키를 1천억 원 이상 투자해 데려왔음에도 이번 시즌 골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히샬리송이 최근 폼을 회복했지만 주전 스트라이커로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스피드와 돌파 능력 그리고 위치 선정 모두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윙어 문제도 심각합니다. 오른쪽 쿠두스가 복귀하면 중심을 잡아줄 수 있지만 왼쪽은 테라테가 순수한 축구 능력이 부족해 안정감이 없습니다. 오드베르도 역시 부상 전까지 잠깐 보여주었지만 주전으로 신뢰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중원 역시 문제점이 많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로 시몬스와 오늘 1년 만에 복귀한 메디슨이 나왔지만 경기력은 아직 완전히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셉스비까지 복귀하면 퀄리티는 나쁘지 않지만 내년을 대비하면 전면적인 재편이 필요합니다. 데르비 체제 초기 경기들을 보면 미드필더들의 패스 퀄리티가 떨어지고 후방에서부터 차근차근 전개하며 경기 템포를 조율할 선수가 부족했습니다. 팔리니는 프리미어리그 6번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임대생임에도 헌신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8번 자리는 벤타이가 주전으로 뛰고 있어 제한적입니다. 나머지 중원 자원인 베리발, 갤러거, 사르, 비수마, 그레이 모두 장점이 있지만 팀 중심 역할을 맡을 수준은 아닙니다. 데르비 체제의 축은 미드필더 중심인데 브라이턴 시절 그로스처럼 후방에서 경기를 조율하며 패스를 뿌려 팀을 통제할 선수가 필요합니다. 수비 라인도 심각합니다. 이번 시즌 실점이 50점으로 리그 전체 4위입니다. 특히 왼쪽 풀백 보강이 시급합니다. 우동희는 폼 저하와 부상으로 문제가 되었고 반대로 오른쪽 포로는 에이스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전체 균형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센터백은 반덤과 로메로가 건재하면 큰 문제는 없고 부스코비치까지 복귀하면 안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후방에서는 킨스키가 주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킨스키는 발이 좋고 선방 능력도 뛰어나며 오늘 두 차례 결정적인 선방을 보여주었습니다. 데르비 체제에서 골키퍼부터 빌드업을 시작해야 하는 만큼 발밑 기술도 중요한데 킨스키는 이 부분에서 유리합니다. 결국 토트넘은 거의 모든 포지션에서 보강이 필요합니다.
반면 로메로와 같은 기존 자원들은 시즌 종료 후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어 현재 다른 클럽들도 레이더를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그동안 숨겨졌던 문제점들이 한눈에 드러난 경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격수 부족은 감독이 전술을 아무리 잘 설계해도 골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한계를 드러냅니다. 이제 두 경기, 첼시와 에버튼만 남았습니다. 과연 토트넘은 마지막까지 잔류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